자, 두 번째 이슈로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 집중 해부입니다. 최근 역대급 종부세와 함께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공급론 등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두 후보의 치열한 대선 공방전 속에서 부동산 관련 행보를 눈여겨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자, 평론가님, 네. 이재명 후보 국토보유세라는 내용을 신설하겠다 공약을 걸었습니다. 네. 자, 국토보유세 과연 이게 뭡니까? 그냥 이게 기존 세법이 없는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국토보유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2017년도 민주당 대선 후보 때부터 계속적으로 줄곧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에 대한 비율만큼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게 종합부동산세와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의 주택,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낸다 그러면 토지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건물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분들도 이제는 국토보유세를 적용된다 그러면 물론 어느 정도 공제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국토보유세를 도입한다게 되면 10%의 이제는 과세로 인해서 90%에게 이걸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국토보유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유재산 침해이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종부세와 겹치기 때문에 이제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했듯이 이중과세, 교수님. 이중과세, 국토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이중과세다라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에 토지에다가 매기는 세금이다 보니까 공시가격으로 했을 때 약 30조 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수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국토보유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국토보유세 실현 가능성 그리고 효과는 어떨까요? 일단 어젠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워낙 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서 이재명 후보조차도 국민이 반대하면 이거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서 저는 더 이상 이게 추동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저는 그 종부세도 좀 불만인 게요. 종부세도 토지분이 있거든요. 토지분 있어요. 근데 토지분 얼마부터 주는 것 같아요? 60억부터 줘요. 그러니까 토지가 60억 이상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 60억 이하면은 이 종부세 대상이 아니더라고.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나요? 저는 그래서 부동산 종부세도 주택이든 땅이든 상관없이 저는 그 동일률로 적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불만이긴 하지만 국토보유세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 공산주의다 이게. 공산주의고 그다음에 국토보유세를 매기면 적어도 거의 500만 명 이상의 그 토지 소유자들이 전 들고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저는 조세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봐서 적절하지 않고요. 더 화가 나는 거는 이렇게 돈을 걷어서 뭐 하겠다고 했냐고 하면은 기본소득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더 화나는 거예요. 그냥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걷어가지고 쫙 전 국민한테 주민번호 하나에게 그냥 쫙 돈을 깔겠다. 이게 목적서부터 방법서부터 강력한 저는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서 조만간 우리 더 이상 국토보유세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계속 대통령 선거까지 주장하시면 아마 그 선거 결과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하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도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후보의 세금에 있어서는 이제 국토보유세라는 게 좀 가장 윤곽이 들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론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250만 호 네. 공급 얘기를 하고 윤석열 국민의힘의 지금 후보도 250만 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틀려요. 틀리죠. 자, 현재 150만 호 정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150만 호는 기존 3기 신도시나 등 정책을 이어받고 나머지 100만 호는 기본주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이죠. 네. 임대죠. 네. 그럼 임대주택에 있어서 재원, 네. 약 임대주택을 최당 토지는 이제 임대부로 가기 때문에 원가를 한 3억 정도 잡게 되면 300조 정도가 필요한데 네, 네, 네. 요 기본주택 과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쪽에서는 후보 쪽에서는 300조 돈이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아유 뭐 부동산 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부동산 자산 담보부 증권을 많이 그 발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땅이라든지 이런 확실한 자산 가치가 있어야 그게 증권이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땅도 없이 그냥 아파트만 지은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지을 테니까 그 지은 걸 담보로 해가지고 ABS를 발행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짓겠다. 이거 옛날에 정경 회장님이 그 배 설계도 가지고 영국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배를 지을 거니까 돈 좀 빌려달라. 이제 그런 그 조금 그래서 이 여당에서도 이 ABS 발행하는 건을 굉장히 이게 황당한 이야기다. 이게 봉이 김선달 한강 물 팔아먹는 그런 비판이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그 다 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우리 국민들이요 임대주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일시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거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소유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임대주택 100만 호라는 것이 저는 잘못 짚은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포커스 잘못 잡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봤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에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그 수요를 제대로 짚어주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기본주택. 네. 기본주택의 가장 큰 맥락은 자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그리고 소득에 대한 부분을 안 보고 네네.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기념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본주택 과연 장점과 단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수용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2의 대장동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토지 수용이 과연 될까라는 의문점이 또 들고 그럼 토지 수용이 된다 그러면 그 막대한 이익을 과연 누가 갖고 갈 것인가. 물론 기본주택을 해서 서민들이 갖고 간다 그러지만은 또 뭐 제2의 대장동이라는 이유가 나온 이유가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이윤을 가져가려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제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기본 주택이 의도대로 정책의 의도대로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서민 주거 안정에서는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아까도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공약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주택과 대비되는 원가주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보시기에 원가주택, 지금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원가로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정책들을 여야 후보가 모두가 이걸 냈어요. 그래서 원가주택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대국민용 주택 정책이 아니고 아까 청년, 신혼부부, 소수를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게 나온 것이라서 이 원가주택이 윤석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이기는 하나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주무기는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주무기는 뭐냐? 250만 채를 5년 동안 짓는데 그중에서 130만 채를 수도권에서 짓겠다. 어떻게 짓겠냐라고 물었더니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민간 임대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과거의 모든 정부들이 해왔던 이야기를 그냥 늘어놓은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체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 이게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인데요. 정리하면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의 공급 중심의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정신으로 읽히고, 그 중에서 이제 양념으로 이게 청년 신혼주택 그 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을 원가로 공급을 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 원가 주택이 상당히 신선한 개념이긴 하나, 또 원가가 도대체 뭐냐? 이것도 지금 말이 많아요. 뭐 시가의 뭐 70%다, 80%다, 뭐 그럼 나머지는 그럼 누가 가져가냐? 그리고 그 사람이 팔았을 때는 또 값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로 좀 뭐 로또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긴 있으나 이게 원가 주택이 주가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수도권에 130만 채를 짓겠다. 문제는 어디다 지을 건데? 자, 그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네, 말씀을 네, 좀 네. 드리고요. 자, 원가 주택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원가 주택의 내용을 뜯어보면 네. 20%에 대한 금액을 내고요. 내면 80% LTV를 80%를 적용시켜 주겠다. 네.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진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요 원가 주택 단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약에서 보면 신혼희망 타운처럼 네. 일정 시점에서 내가 차입금에 있어서 30%를 지금 원가 주택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요 정책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좀 관련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정보들이 입수했기 때문에 이 원가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세 차익,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한 70%는 본인이 갖고 30%는 이제 국가에 다시 한번 이제는 납입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분양가 20%를 내고 원가 부분이죠. 그다음에 80%는 장기 저리로 이제는 받는 거거든요. 융자를 받아서 이제는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 곳으로 만들고 싶지, 이거에 대한 30%를 이제 국가에 다시 한번 납부를 한다, 다시 한번 토해내야 된다라고 그러면 사실 과연 누가 여기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환매 조건부 원가주택. 그래서 환매 조건부로 원가주택이다 이런 표현이 더 맞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인간의 니즈와 욕망은 결국에는 그 아파트를 가지고 그 재산에 가져간 소유권을 내가 온전하게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맞춰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청년들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의 그 수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그리고 원가주택에 대한 비교 설명을 좀 했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세금, 국토부유세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모든 정책들을 세금적인 측면에서 뜯어본다고 하게 되면 현 정권하고 다 반대입니다. 전부 다 완화시켜가지고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종부세 지난 22일 날 고지되기 전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없애겠다까지 지금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과연 이런 어떤 세금의 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요? 그 세금 문제가 그 주택 시장의 안정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선은 저는 양도세라고 보거든요. 네. 그 양도세를 지금 너무 고율로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것이 저는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는 것이고, 종부세는 뭐 우리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종부세 많이 낸다고 세금 너무 부담이 크니까 집을 팔자. 저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주택 시장의 안정 차원에서 지금 이 종부세를 보기보다는 저는 어떤 그런 정부의 복지 정책의 세원 마련으로 저는 이 종부세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시각이라서, 종부세를 완화하든 안 하든 뭐 줄이든 안 줄이든, 그 줄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는 의회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택 시장의 안정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특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권에 대한 불만, 그거를 해소하는 선거 전략이라고 보지, 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면은 양도세를 빨리 한시적으로라도 터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논의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를 자기 기임 기간 50%를 다주택자한테 좀 어느 정도를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전반적으로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 네. 세제에 대한 거 아까 전에 우리가 LTV에 대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제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약 2년간은 지금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동고동락을 해야 됩니다. 네. 과연 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모든 지금 현 시장에서의 세금 완화 정책 네. 과연 국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대선이 주요 변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아무래도 이번에 현 부동산 정책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걸 아마 지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대선 전에는 모종의 지금도 계속 양도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죠, 결이 이제 민주당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제 개편 안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 양도세 한 부분은 이제 거래세 부분을 약간 터줘야지만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를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이제는 시장에서 매물이 나올 것이고 이 거래 절벽 상태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고가 아파트만 계속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이제는 정상화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건 취득세 얘기도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도 어느 정도 물론 지금 뭐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취득세 부분도 아무래도 좀 얘기가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종부세 이번에 뭐 언론에서는 뜨겁게 얘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서울시 제가 만나본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지 뭐였거든요, 다. 예, 뭐 그 정도는 뭐 내지. 이제 다주택자가 조금 많이 나와서 문제였지만은 2주택자 뭐 강남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내가 능력 갖고 낼 수 있어라는 분들이 태반이셨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국민들에게 입장에서는 팩트로 뜯어보면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양도세나 취득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취득세. 네. 자,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측면에서 우리 예전에 우리 신 교수님 출연했을 때 양도세를 현행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야 된다는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여야가 합의를 해버렸어요. 네. 그 정책은 우리 무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배신감 느끼는 정책일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 네.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양도세 면세 기준을 12억으로 올린 것은 전 정치공학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뭐 밀실 합의를 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12억으로 옮기는 것이 12억 미만의 아파트들의 1주택자들의 주택 수요를 굉장히 불을 지르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죠. 왜? 12억까지는 나 양도세 안 낸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양도세 면세 기준을 저는 없애는 것이 저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야만 주택의 집중적인 그 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저는 기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누진 적용은 할 수가 있겠지만 12억 그러다가 또 대선 때부터 15억 그러면 18억 20억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 계속해서 이걸 늘릴 거니까 나는 계속해서 양도세 안 내고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투기적인 수요를 유발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12억을 아예 없애고 다만 세율을 아주 낮춰서 일단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하는 한 반드시 물린다. 이 원칙으로 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된다고 보는데 6억 하다가 막 9억으로 하자가니까 6억, 7억 아파트짜리들이 값이 꽉 올라버리잖아요. 또 9억에서 11억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9억, 10억짜리 꽉 올라. 이게 아주 전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그렇죠. 봐요. 자, 부동산을 보게 되면 네. 수익형 부동산, 주거형 부동산 봤을 때 유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네. 비과세 혜택입니다. 네. 우리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9억, 12억 아예 없애버리고 네.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에 있어서 비과세 혜택을 없애자. 네.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내자라는 네.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이제 양도소득세 기준, 면세 기준을 높였던 이유는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이제 변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얘기 나올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적으로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선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이제 양도세 기준, 면제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근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집값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급이 늘려서 집값 안정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런 양도세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거든요. 당연히 이제는 양도세라는 거는 기본에 우리가 세수를 내야 될 때의 주요 3대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양도세 당연히 이제는 내야 되는 국민의 의무고요. 그 양도소득세 부동산 쪽에서는 없애자라고 봤을 때는 좀 너무 이렇게 진취적인 생각이 아니신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12억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12억 넘는 아파트가 소수잖아요. 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부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죠? 다수는 안 된다. 이 불평등성을 만들어내는 게 12억 이하 과세 면세거든요. 저는 그래서 과세 공정성의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 이 12억까지는 나 양도세 안 내. 그러니까 아주 수요가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저는 그 제한을 두지 말고 상가격과 판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 과세를 매기더라도 저는 양도세 면세 그 기준은 없애야만 저는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 각축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만 잡으면 새 정권의 부동산은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녹화 전에 미리 좀 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 평론가 분께서 첫 번째로는 정책의 신뢰, 두 번째는 임대차법 정상화라고 적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의 그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책이 전혀 시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예측 가능한 시그널, 그 예측 가능한 시그널로 인한 정책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지금 상황은 시장에서는 배신당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는 대선을 앞두고 나서 각 당의 이제는 정책권자들이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차법의 정상화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입법에 대한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월세 신고제 같은 부분은 남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거론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 부분은 이제 정상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말 그대로 이제는 혼란을 넘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입법 이 두 가지는 좀 과거로 회귀시켜 놓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맥락은 정책의 신뢰가 아닐까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공급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적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도 우리 동의를 하지만 정책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가 공무원이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무원이 현장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공주택 개발을 한다. 정부가 고시를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땅을 헐값에 강제로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앞으로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줘서 이렇게 공급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신뢰, 그걸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최경환 때서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계속해서 폭등했던 그 근저에는 저금리와 엄청난 유동성이 자리 했었거든요. 그 우리 금년에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폭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과잉 유동성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이번에서야 이제 정부가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융위원회도 이 금리 유동성 부분을 건드렸는데 조금 아프지만 시중금리를 올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금융위가 선택했던 방식대로 어느 날 갑자기 대출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이게 대낮의 날벼락이거든요. 그런 방법은 지양을 하고 금리를 시장에 점진적으로 올려서 주택 자금을 조금 쪼이되 좀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자금을 융통하게 해주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일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금리를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는 추가적으로 계속 올리는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고 네. 저 금리의 차등을 네. 올리되 차등을 무주택자와 뭐 1주택자 좀 그런 것들 구별해서 네. 주게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아무래도 저소득자와 중산층은 신용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대를 줘서 조금 그 뭐 정부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줘서 시중금리보다는 조금 유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형편이 되고 자금이 있고 직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장 금리를 뭐 가혹하게 올려서라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형편에 따라서 소득 계층에 따라서 조금 우대해 주는 것이 주택 복지를 위해서도 저는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금리 인상은 찬성을 하시고요. 하시죠. 하고 단 부동산과 연관해서 저소득층 그리고 무주택자들한테는 취약계층에게는 예. 금리적인 혜택을 줄 수 주자.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저 금리에 대한 것도 그렇죠. 예. 앞으로 정부를 맡아가 새로운 정부에서는 좀 더 그렇죠.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가난한 사람들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그런 우대 때문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고 그리고 자금도 있고 돈도 있고 소득도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한테는 조금 가혹할지 몰라도 금리를 높여서 저는 주택 복지의 어떤 공정성과 상식성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필요한데 이번에 그 8월 달에서 나온 금융위의 조치는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냥 대출을 확 쪼아버리니까 특히 그 취약한 계층에서는 계약해놓고 계약금 맡겨놓고 계약을 성취 못해서 계약금이 뜯긴다든지 입주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 예상치 못했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금리가 올라가되 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정부가 해야 된다. 전 그게 정부의 도리라고 보는 거죠. 공급적인 측면은 뭐 우리 지금 양쪽 캠프에서 모두 나오고 있고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신 교수님의 의견을 우리 두 캠프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가 진작에 그걸 마련했었어야 돼요. 금리를 이게 뭡니까 자금을 쪼이면서 자금을 쪼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숨통을 트였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벼랑간 갑자기 그냥 쪼여보니까 은행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자,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으시고 그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실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주신 신세돈 교수님과 권혁준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